안녕하세요. 17년간 빛나는 얼굴을 위해 연구 중인 성형외과 전문의 윤수광입니다. 얼굴 주름을 쫙 펴는 바세린 사용 꿀팁이 4가지 있다고 하셨는데 자세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바셀린은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는 제품이 아닙니다. 바셀린의 핵심은 이 수분을 지켜주는 것이에요. 보습에는 2가지 개념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수분을 공급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공급된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것입니다. 세안 후에 이 10초 안에 얼굴이 당기는 이유는 수분을 전혀 공급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수분을 붙잡아줄 장벽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 바세린은 피부 위에 랩을 씌우듯이 보호막을 만들어서 수분 증발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바세린은 가득 수분이 있어야 효과가 납니다. 피부에 수분이 없는 상태에서 바세린을 바르면 건조한 상태를 그대로 봉인해버리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바세린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물 다음 기름, 이 순서를 기억하셔야 돼요. 바세린은 단독 주인공이 아니라 다른 제품의 효과를 증폭시키는 조력자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먼저 시너지 조합을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가 수분크림 또는 재생크림과 바셀린을 같이 바르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이 재생크림을 먼저 덧바르고 그 위에 바셀린을 아주 얇게 덧바르는 방식이에요. 두 번째는 레티놀이라고 하는 주름 개선 효과가 뛰어난 이런 제품을 쓰는 건데 대신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이 레티놀은 자극이 강한 성분입니다. 그래서 바세린과 함께 쓰면 오히려 레티놀 흡수가 좀 급격하게 증가할 수 있어요. 그래서 레티놀을 처음 쓰시는 분들, 그 다음에 아니면 민감성 피부인 분들은 절대로 바로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이미 레티놀에 적응된 분들도 소량을 테스트를 해보시고 국소 부위에 그리고 전체를 적용하는 이 순서를 반드시 지키셔야 합니다. 세 번째 조합을 말씀드리면 비판텐 연고와 바셀린을 같이 바르는 겁니다. 특히 겨울처럼 추위로 인해서 피부가 심하게 갈라졌을 때 가장 많이 추천하는 조합이 바로 이 비판텐 연고와 바셀린입니다. 비판텐은 스테로이드가 없고 연고로 피부가 재생되고 그다음에 염증 완화에 도움을 주는 성분들이 들어있어요. 이 비판텐만 발라도 피부 재생이 되고 그 위에 바셀린을 덮어서 보호막을 만들어주면 손이나 발꿈치, 그다음에 팔꿈치 심하게 갈라진 피부 회복에 매우 효과적이 됩니다. 마지막 조합은 처음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사과식초 희석액과 바셀린을 같이 바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피부는 약산성일 때 가장 건강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과식초를 물과 약 1대 10의 비율로 희석해서 피부에 닿았을 때 따갑지 않을 정도의 약산성 환경을 만들어준 다음에 바셀린으로 덮어주면 피부의 이 pH 산도 유지와 그 다음에 각질 재생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셔야 될 게 이 방법은 개인차가 크기 때문에 반드시 테스트를 한 후에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바세린과 함께 사용했을 때 주름 개선과 노화 예방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꿀조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바세린은 많이 바른다고 좋은 제품이 아닙니다.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분을 먼저 공급하고 그 위를 바셀린으로 지켜준다. 이 원칙만 기억하셔도 겨울철에 피부 관리는 거의 절반 이상 성공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같이 쓰면 도움이 되는 조합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수분크림, 히알루론산이나 글리세린 수분제, 그 다음에 레티놀, 비타민 A 성분인 레티놀, 그 다음에 비타민 B3 성분인 나이아신아마이드, 그 다음에 달팽이 점액 등이 있습니다. 레티놀이 흔히들 피부 관리에 혁명적인 성분이라고 알고 계시는데 이걸 잘 쓰면 기미나 잡티 완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레티놀이라고 하는 거는 비타민 A 유도체인데요. 피부에 흡수되면 레티노산으로 전환되면서 여러 가지 피부 개선 효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특히 세포 재생을 촉진하고요. 피부 세포의 이 턴오버, 그러니까 때처럼 떨어지고 새로 생기는 이 턴오버를 빠르게 만들어서 묵은 각질을 벗겨내고 새로운 피부 세포가 올라오게 합니다. 그러니까 오래된 피부가 떨어져 나가고 새로운 피부가 새로 생겨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피부결이 매끄러워지고 더불어서 피부 톤도 밝아져요. 또한 새로 피부가 생길 때 콜라겐이 생성이 촉진이 되고 진피층에서 콜라겐과 엘라스틴의 합성을 증가시켜서 피부 탄력이 좋아집니다. 피부 탄력이 좋아지니까 당연히 주름이 개선됩니다. 이게 레티놀이 안티에이징 성분으로 불리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더불어서 모공도 축소시켜주고 각질은 제거해주고 모공벽은 좀 두껍게 만들고, 그러니까 모공이 훨씬 더 작아 보이게 되죠. 또한
색소에 대해서는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고 각질 제거를 촉진해서 기미, 잡티, 여드름 자국 등을 조금 옅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들이 기억나지 않는다 하시면 바셀린과 레티놀만 정말 무식하게 이거 하나만 쓰셔도 됩니다. 시중에 비싼 아이크림 정말 많잖아요. 그런데 성형외과 전문의 관점에서 보실 때 굳이 비싼 거 안 써도 아이크림보다 주름 펴는 효과가 가장 좋은 가성비 크림이 따로 있을까요? 네, 가성비라고 따지면 저는 레티놀과 아세틸헥사펩타이드 요 두 가지를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조심하셔야 될 거는 이 눈가는 자극이나 농도에 특히 민감해서 먼저 저농도로 보수적으로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레티놀 눈가를 제가 사용 팁을 드리면 저녁에만 사용하시길 추천드리고요. 피부가 완전히 마른 다음에 아주 소량 점 찍듯이 바르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첫 2주에는 주 2회 정도만 바르시고 이후에 자극이 없다가 확인되고 내 피부가 적응이 됐다. 그러면 이틀에 한 번씩. 그 다음에는 매일 이렇게 단계적으로 용량을 증가시키고 바름 사용을 증가시키는 걸 추천드리고요. 조심하셔야 될 거는 항상 충분한 보습, 즉 바셀린으로 덮고 아침에 출근하시거나 아침에 활동을 하실 때는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바르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게 이 아세틸헥사펩타이드인데요. 흔히들 최근에 바르는 보톡스라고 불리고 있어요. 그죠? 들어보셨을 수 있는데 이 아세틸헥사펩타이드는 어떤 성분이냐? 근육 수축 관련된 신호를 완화하게 줄여줘서 표정주름, 특히나 이렇게 가만히 있을 때보다 웃을 때 생기는 눈가주름 있죠? 이걸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바로 이 아세틸헥사펩타이드입니다. 그래서 바르는 보톡스라고 알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은 레티놀보다 얘가 훨씬 더 순하고 그 다음에 장기간 사용하면 탄력이라던가 표정 주름들을 훨씬 부드럽게 관리하는 용도로 너무나 적합합니다. 이 아세틸 헥사펩타이드 사용 팁을 말씀드리면 아침, 저녁 모두 사용 가능하고요. 눈가에 전체적으로 얇게 펴 바르기가 너무 좋습니다. 만약에 내가 조금 건조한 타입이다 하시면 수분크림이나 이런 레이어링, 수분크림과 그 다음에 아세틸 헥사펩타이드를 같이 조합을 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 레티놀 쓰는 날에는 아세틸 헥사펩타이드를 같이 써도 큰 문제는 없지만 보통은 좀 더 순한 펩타이드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레티놀은 저녁에 같이 덧바르는 방식이 권장됩니다. 만약에 내가 주름 개선 효과를 최우선으로 한다 하면 레티놀만 아시면 되실 것 같고 아니야 난 조금 민감한 피부야 해서 자극이 최소화됐으면 좋겠고 좀 장기적으로 탄력을 관리하고 싶어 이러면 아세틸 헥사펩타이드 쪽이 더 눈가에 무난한 성분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약국템들이 여행객들도 많이 사갈 만큼 인기인데요. 원장님께서 흉터 치료 등에 처방하시는 집에 구비해두고 쓰면 좋겠다 하는 가성비 약국템이 무엇이 있나요? 네, 이 요즘 여행 오시는 분들 약국에서 꼭 요거 사라 이런 리스트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4가지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 뭐냐면 비판텐 연고입니다. 이 비판텐 연고는 덱스판테놀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 연고인데요. 이 덱스펜타놀이 손상된 피부의 재생을 촉진하고 그 다음에 피부에서 판토텐산으로 전환되면서 세포 재생과 상처 치유를 도와줍니다. 그리고 지질 구조를 개선해서 장벽 기능을 회복시키고 이렇게 약한 피부염, 그 다음에 건조, 그 다음에 빨개지는 발진 등에 안전하게 장기 사용이 가능해요. 얘는 특징적인 게 스테로이드가 없어요. 그래서 아기들부터 영유아의 기저귀 찼을 때 생기는 기저귀 발진부터 성인 상처까지 폭넓게 쓸 수 있는 만능 진적 보습 연고입니다. 그러니까 이 덱스펜타놀 성분인 비판텐 집에 비치해 두시면 아기부터 어른, 그 다음에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온 가족이 쓸 수 있는 진정 보습 연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꼭 이걸 갖고 계셨으면 좋은 거는 바로 미보 연고입니다. 이 미보 연고는 베타시토스테롤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어렵죠. 미보 연고 이꼴 뭐냐면 화상 연고입니다. 그래서 이 베타시토스테롤이 우리가 화상을 입을 때 괴사 조직이 생겨요. 어쩔 수 없이. 왜냐하면 화상을 입으면 피부 조직이 손상이 되면서 괴사가 되거든요. 이 괴사 조직을 부드럽게 제거해주고 그 다음에 피부 재생을 촉진해서 화상이나 표재성 상처, 긁힘이나 그 다음에 내가 어디에 긁혀서 생채기가 났다 이런 표재성 상처의 회복을 빠르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특히나 항염, 항균, 항산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얕은 1, 2도 화상 그리고 너무 깊지 않은 1도, 2도 화상이나 얕은 2도 화상에서 통증과 감염 위험을 낮추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알 때 이게 1도인지 2도인지를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응급으로 병원 열기 전까지는 미보 크림을 바르시고 내가 물에 뒤었거나 아니면 밥솥에 뒤었다 이러면 꼭 병원을 찾으시기를 추천을 드리고, 그 전에 응급으로 쓸 수 있는 게 바로 미보 연고입니다. 이 미보 연고는 또한 수분 치료 효과가 있어요. 얘가 참기름 기반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미보 크림 바르시면 조금 고소한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이 참기름 성분에서 추출을 했기 때문에 환부, 화상 입은 부분이 촉촉하게 유지하고 건조하게 둘 때보다 촉촉하게 유지가 되니까 훨씬 치유 속도를 높일 수 있어요. 치유 속도가 높이는 거는 뭐냐면 흉터가 확연하게 줄어듭니다. 세 번째 제가 추천드리는 연고는 바로 리도맥스 크림입니다. 얘는 사실 그 앞서 말씀드렸던 비판텐 연고보다는 스테로이드가 가미되어 있는 크림입니다. 하지만 너무 내가 염증이 세게 올라왔다. 예를 들어서 여드름 염증이 너무 세게 올라와서 진물이 날 정도다. 그 다음에 너무 가려워서 지금 못 참겠다. 이런 습진과 아토피성 피부, 그 다음에 벌레 물림, 이런 붉은기 있는 상처들에 리도맥스 크림을 발라주면 훨씬 더 빠르게 가라앉힐 수 있어요. 하지만 조심하셔야 될 게 얘는 스테로이드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장기간 쓰시기보다는 이렇게 너무 내가 심하게 가렵거나 심하게 붓기가 올라올 때 단기간만 쓰기를 추천드리고요. 혹여나 만성 피부 질환들 있죠. 건선이라던가 만성 단순 태선, 그다음에 손 발바닥 농포증처럼 자극이나 염증이 강한 이런 질환에는 효과적이다. 그리고 다양한 제형이랑 그런 게 있어요. 크림도 있고 로션도 있고, 그래서 넓은 부위도 사용할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래 사용하는 것보다는 즉각적인 항염 효과를 얻기 위해서 단기간에 짧게 쓰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강추드리는 크림은 바로 도미나 크림입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색소랑 상관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기미도 있고 잡티도 있고 겉모습도 너무 커, 이런 분들 있죠. 그 원인이 뭐냐 하면 과도한 멜라닌 색소 침착이거든요. 이 도미나 크림이 이런 과도한 멜라닌 색소 침착을 줄이도록 허가된 일반 의약품 미백 크림입니다. 그래서 멜라닌이 감소되면 어떻게 되느냐? 멜라닌 감소시키는 거는 하이드로키논 계열의 성분인 이 멜라닌과 생성과 저장을 억제하기 때문에 기존 색소를 조금 더 옅게 하고, 또한 좋은 게 새 색소의 생성을 막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국소적으로 조금 쓰시면 얼굴 전체의 톤업이 아니라 이런 기미나 주근깨 같은 부분에 국소 색소 침착 부위에 집중적으로 발라주시면 훨씬 더 효과가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도미나 크림이 약국 미백제에 나오는 크림 중에서 효과가 가장 뚜렷한 편이라서 저는 네 번째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선크림이 노화를 늦춰주는 최고의 화장품이라고 하셨는데 효과적인 사용법이 궁금합니다. 네, 선크림은 바르는 것만큼 지우는 게 중요합니다. 보통 이제 무슨 이중세안법 이런 게 정답처럼 알려 있는데, 이 세안법은 오히려 깨끗하게 선크림은 지울 수 있지만 피부 장벽에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얼굴 노화의 이게 80%가 생활 표정 때문인데, 너무 내가 빡빡 노폐물을 없앤다고 강하게 이중세안을 하고 난 다음에 수분 보습 없이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이 피부는 마르게 되고, 그러면 이 피부가 쪼글쪼글해지면서 탈수가 생기고 이게 표정 주름으로 그대로 굳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안법도 중요하지만 선크림을 바르는 거 너무 중요하죠. 거의 2시간에 한 번씩은 바르셔야 돼요. 선크림 바르고 그 다음에 깨끗한 세안도 중요하지만 세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보습과 그 다음에 보습을 유지하는 이 세 가지를 완벽하게 했을 때 훨씬 더 노화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선크림 사용법을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선크림은 두 가지 종류의 타입이 있어요. 먼저 화학적으로 내 피부에 오는 자외선을 차단해주는 방법. 얘네는 피부에 하얗게 생기는 백탁이라는 현상이 없이, 얼굴에 색감 변화 없이 자외선을 차단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물리적으로 자외선을 차단해주는 방법인데요. 이게 보통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하얗게 백탁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선크림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중에 어떤 거를 더 발라라, 어떤 게 더 효과적이다, 이거는 나의 피부 타입과도 상관이 있어요. 내가 모공이 너무 막히는 게 답답한 것 같다 이러면 백탁 현상이 있는 그런 선크림을 발랐을 때 답답하고 내가
불편할 수 있죠. 그럴 때는 화학적 성분으로 자외선을 차단하는 그런 제품을 찾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얼마나 발라야 돼요 하시는 거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보통 2시간에 한 번씩 바르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기초 화장 그다음에 색조 화장을 다 했는데 어떻게 발라요 하시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런 팩트나 쿠션에 자외선 차단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제품들이 있어요. 그런 제품들을 더 바르시거나 아니면 스프레이 형태로 나오는 그런 제품들로 더 바르시면 자외선 차단을 100% 할 수 있습니다. 왜 2시간에 한 번씩이에요 하시면 밖에 나가자마자 발라놓은 이런 제품들은 숨 쉬고 그 다음에 바람이 불고 내가 땀이 나고 하면서 다 2시간 정도 지나면 다 날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궁금하게 물어보시는 분, 나는 집 밖에 안 나갈 텐데 집 안에 있는데도 선크림을 발라야 하나요 하시는 분들, 네, 우리가 지금 집 안에서 불 켜고 사용하는 이런 형광등, 그 다음에 LED 등에서도 자외선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불을 다 끄고 깜깜하게 생활하실 게 아니라면 집에서도 선크림을 바르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선크림을 발랐을 때 추후에 내가 어떻게 제거를 하고 세안을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특히나 백탁 현상이 있는 이런 선크림들은 내 모공을 막아서 피부에 숨쉬는 이런 산소 공급을 어렵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깨끗하게 세안을 하시고, 세안하고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내 피부는 오히려 더 말라버려요. 그래서 내 피부가 깨끗하게 세안을 하시고 난 다음에 수분 공급을 해주시고, 그 수분이 다시 증발하지 않게 보호막을 깔아주는 보습제까지도 해주셔야 완벽한 선크림 사용 방법이 되겠습니다. 주름이나 노화를 유발하는 생활 습관이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것들인가요? 네, 이 20대를 넘어가면 자연적으로 내 몸에 콜라겐 재생이 느려지게 되면서 노화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얼굴이 뭔가 처지고 볼거짐 같은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제가 근데 진료실에서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 주름의 시작이 거의 다 생활 습관에서 오는 경우가 많아요. 표정, 습관, 자세, 심지어는 이 목과 어깨, 다리 균형까지 얼굴의 노화랑 연결돼 있습니다. 모르셨죠? 얼굴만 관리해서는 이 한계가 있는 이유예요. 대표적인 이유 중에 이 이를 악무는 습관 있죠. 이갈이증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여러분의 혀 위치는 어디에 있나요? 혹시 이 어금니를 꽉 물고 계시진 않은가요? 이를 꽉 물고 있다가 이 영상 보고 이제 깜짝 놀라실 분들 있을 건데, 이는 턱 근육을 경직시키고 지속적인 힘으로 얼굴형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또한 치아가 너무 꽉 맞아있기 때문에 치아 마모가 생기고, 더 심하면 턱 관절 장애까지 유발하는 정말 나쁜 습관이에요. 지속적으로 이를 악물면 사각턱 근육이 과도하게 사용돼서 사각턱이 심화돼서 얼굴이 이렇게 U자형으로 얼굴 하관이 넓어지게 되죠. 또한 한쪽 뼈만 씻게 된다, 한쪽 이만 갈게 된다 이러면 얼굴 비대칭까지도 생길 수 있어요. 또 얼굴이 이제 항상 긴장된 상태이다 보니까 이 미간과 입가주름이 깊어지고 턱 주변의 혈액순환이 저하될 수가 있죠. 입을 다물었을 때 보통은 윗니와 아랫니가 어금니 기준으로 약 2에서 3mm 정도 떨어져 있는 것이 정상적인 치아의 교합 상태거든요. 그런데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인구의 약 20% 정도가 낮 동안 이를 악무는 주간 이갈이증을 앓고 있고요. 주로 여성에게서 잘 발생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예방하느냐? 이는 혀를 윗 잇몸에 가볍게 대요. 요런 행동을 하시면, 의식적으로 체크를 하시면 이갈이증을 조금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고민해서 찾아오시는 게 이 입가주름이거든요. 바로 마리오넷 라인의 가장 흔한 원인은 바로 이 표정입니다. 이렇게 입을 다물고 웃는 표정 있죠. 상대방 말을 들을 때 맞아 요 표정만 하면서 입꼬리만 올리는 표정 있잖아요. 거울 보시고 웃지 않은 상태에서 입꼬리만 요렇게 올려보세요. 그러면 그때 접히는 선이 바로 마리오넷 라인의 시작입니다. 이게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반복되면 이 입꼬리에서부터 턱까지 주름이 이렇게 접혀서 굳어버려요. 그렇다고 웃지 말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오히려 반대죠. 이를 살짝 보이게 활짝 웃으세요. 입을 다물고 웃지 마시고 이를 살짝, 입을 벌리고 웃으세요. 다음으로 이 이를 악무는 습관만큼이나 턱에 힘을 주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이렇게 이를 악무는 습관, 낮 동안 무의식적으로 턱에 힘을 주는 습관, 이게 계속되면 턱 근육이 딱딱해지고 얼굴이 각져 보이면서 아래쪽으로 먼저 처집니다. 더 무서운 건
보톡스만 반복하면 오히려 더 이 지지력이 약해져서 처짐이 빨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턱 보톡스 치료를 해드리면서 정말 습관이 중요하세요. 이번 보톡스 맞으시고 저 안 보는 것이 더 좋잖아요 하고 말씀을 드려요. 다음으로 얼굴 한쪽만 쓰는 습관도 문제가 됩니다. 한쪽으로만 씹거나 한쪽으로만 누워서 자는 등 습관을 말하는데요. 오징어나 견과류, 껌 보통 한쪽으로만 같이 씹으실 거예요. 맞죠? 그러면 그쪽 근육만 발달하게 되고 그쪽이 먼저 처지게 됩니다. 그리고 옆으로 자는 습관입니다. 한쪽으로 돌아놓은 채 같은 자세를 계속 유지하게 되면 이 골반, 척추, 목 각도가 틀어지게 됩니다. 그럼 얼굴을 베개에 이 압력이 쌓이면서 한쪽 광대, 한쪽 팔자주름, 그 다음에 한쪽 턱선이 조금씩 달라지고 한쪽만 더 깊어지게 됩니다. 옆으로 자야만 잠드는 분들이 있죠. 그러면 얼굴을 베개에 파묻고 주무시지 마시고 어깨 쪽으로 이렇게 기대어서 자는 자세를 권해드립니다. 6번째로는 자는 습관 중에서도 높은 베개를 이렇게 베고 주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습관이 바로 목주름과 이중턱의 주범이 됩니다. 높은 베개를 사용하면 이렇게 수평 목주름이 심해지는데요. 흔히 우리 이게 나이테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리고 또한 이렇게 높게 주무시게 되면 공기 통로가 좁아지게 되면서 수면을 방해해요. 그리고 경추에도 좋지 않고 거북목이 될 수 있으니까 낮은 베개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린 건 아까 말씀드린 거북목입니다. 거북목은 머리가 앞으로 이렇게 빠지는 거북목 자세가 지속되면 턱이 자연스럽게 앞으로 돌출이 됩니다. 그리고 턱 앞쪽 피부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접히면서 목주름이 쉽게 생겨요. 이런 자세는 구조적으로 턱주름을 압박하고 반복되기 때문이에요. 또한 어깨가 안쪽으로 이렇게 말린 자세 또한 얼굴에 영향을 줍니다. 어깨가 말리면 흉곽이 닫히고 상체가 전방으로 쏠리면서 머리와 얼굴의 아래쪽으로 눌리는 하방 압력이 좀 더 증가하게 되는데요. 이 압력은 중안부와 하안부의 처짐을 더 가속시키고요. 팔자주름 그리고 마리오넷 라인 이 주름을 더 도드라지게 만듭니다. 그 나아가서 다리의 정렬, 그 다음에 다리의 정렬과 균형이 무너지면 체중의 지지축이 흔들리고 그러면 골반과 척추, 목, 경추의 위치가 변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 두개골, 머리가 위치에는 두개골의 기본 위치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머리가 기울거나 회전된 상태로 고정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몸 전체가 기울어 버려서 얼굴의 비대칭이 심해지고 한쪽 주름이나 처짐이 좀 더 빠르게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주름은 뼈의 비대칭이 깨지면서 시작이 됩니다. 얼굴 근육뿐만 아니라 목, 어깨 근육이 모두 연결돼 있으니까요. 근육의 긴장도를 풀어주는 연습이 중요합니다. 거북목 자세가 좋아지면 이중턱이나 처지는 느낌을 교정할 수 있고요. 턱 라인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자세가 바르게 되면 얼굴 라인이 확연히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돈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노화 관리 방법이 있을까요? 네, 정말 요즘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첫 번째는 바로 물입니다. 수분 보충. 물을 충분히 드시고요. 그 다음에 자기 전에 립밤은 꼭 바르고 주무세요. 왜냐하면 이 입술, 우리가 피부에도 주름이 생기지만 점막으로 이루어진 이 입술에도 주름이 생기는데요. 이 입술 주름은 한번 고정되면 정말 되돌리기가 힘듭니다. 또한 무리하게 다이어트 하는 거, 이거는 정말 얼굴부터 늙습니다. 우리가 바디 프로필이니 뭐니 하면서 급격한 다이어트 계획을 짜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병원을 많이 찾으시거든요. 이렇게 급격하게 다이어트 하면 뱃살, 허벅지뿐만 아니라 얼굴 지방과 수분까지 함께 빠지게 돼버려서 피부가 나빠지고 노화가 급격하게 진행이 돼요. 이 얼굴 구조를 지지해주는 근육이 같이 빠지면서 처짐이 유발되죠. 특히나 이 동남아같이 더운 지방에 가면 땀 많이 흘려서 피부가 뭔가 축축 처지는 느낌 받으시잖아요. 이게 몸에 체수분이 빠져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수분 보충, 수분 물 많이 드시고요. 비타민 D, 생선, 콩, 채소, 그리고 또 한 가지 잘 주무시는 것도 굉장히 노화 예방에 중요합니다. 수면 부족은 피부 노화뿐만 아니라 우리 내 몸 전체의 몸의 노화를 가속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가장 대중적인 시술이 보톡스인데요. 가성비 좋게 딱 세 부위만 맞으면 동안이 되는 위치가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부위인지 궁금합니다. 네, 이 보톡스를 세 군데만 잘 맞으시면 10년이 젊어 보이는데요. 저는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릴 때 정면 인상에서는 이마와 미간 라인, 그 다음에 입과 하안부에서는 입꼬리, 입술 위, 그 다음에 요 자갈턱 라인,
그리고 마지막으로 턱선과 윤곽에서는 활경근과 침샘, 그리고 이 사각턱, 이렇게 요 세 축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축 안에서도 딱 세 포인트만 잡으면 정말 돈 적게 쓰고서도 인상이 확 달라지는 가성비 시술이 될 수 있어요. 먼저 이 이마 미간입니다. 얘는 가성비도 있지만 동시에 뭔가 주사를 놔주시는 시술자의 테크닉이 정말 필요한 구간이에요. 여기서 꿀팁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보통 분들이 이마 보톡스는 이마에만, 그 다음에 미간 보톡스는 미간에만 맞으면 된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실제로 되게 만족도가 높은 경우는 어디냐면 이 이마와 미간 사이에 있는 가운데 이마, 여기 정면 주름까지 같이 설계해서 맞는 경우에 정말 만족도가 높아요. 보통 정면에서 보이면 이 미세한 중간에 자글자글한 그런 주름들 있잖아요. 이 라인이 이렇게 펴지면 뭐가 좋아지냐면 사람들이 진짜 말을 많이 하는 게 얼굴에서 광이 난다. 그 다음에 화장이 잘 먹는다. 파운데이션이 들뜨지가 않는다. 그리고 각질이 좀 덜 일어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이게 단순히 주름이 덜 보인다가 아니라 피부 결이 정돈된 인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코를 이렇게 찡긋할 때 콧등에 주름 생기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주름도 정면에서 은근히 나이 들어 보이는 착시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마, 미간, 그 다음에 가운데를 설계하면서 콧등 찡긋 라인까지 조금 소량으로 같이 잡아주면, 콧등 주름도 잡아주면 만족도가 확 올라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면 바로 이 입 주변 하안부 신호입니다. 나이 들어 보이는 하안부 신호가 입 주변에서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특히나 사진을 이렇게 찍었을 때 뭔가 나 되게 무표정인데 화나 보인다, 그리고 입꼬리가 내려가 보인다, 이 느낌 다 여기서 나와요. 먼저 입술 위에 잔주름을 보면 60대, 70대에서 특히나 이 스트레스 받으시는 부분이죠. 우 했을 때 이렇게 입술 위에 자글자글 세로로 생기는 주름 있죠. 여기는 소량의 보톡스를 맞게 되면 라인이 정리가 되면서 얼굴이 뭔가 깔끔해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입술 위는 정말로 테크닉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과량 깊게 투여하다 보면 치과에서 마취한 것처럼 입이 안 움직여요. 그래서 물 마실 때 막 물이 줄줄 새고 음식 먹을 때 힘이 이상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입술 위 보톡스의 원칙은 딱 하나, 소량, 아주 소량. 그리고 주름을 완전히 없애겠다, 이렇게 욕심내시면 오히려 불편이 생길 수 있으니까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입꼬리 내림근에다가 보톡스를 놓는 겁니다. 사람이 무표정일 때 이렇게 입꼬리가 아래로 끌려 내려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일할 때, 집중할 때 이러면 더 내려가고요. 그게 반복되면 이 마리오넷 주름이 깊어 보이는 착시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입꼬리 내림근의 힘을 조금 보톡스로 빼주면 입꼬리가 억지로 막 올라가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덜 내려가면서 인상이 확 부드러워져요. 보톡스 하나만 맞았을 뿐인데 마리오넷 이 주름이 좀 옅어 보인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이유가 이거예요. 마지막은 이 턱 끝에 자갈떡, 또 똑같이 하나 했을 때 이 턱 끝이 울퉁불퉁 복숭아 뼈처럼 보이는 분들 있잖아요. 여기도 소량의 보톡스만으로도 이 턱 끝 라인이 매끈해지면서 전체 인상이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이 의외로 그래서 이 돈 대비 만족이 높은 게 이 자갈턱 보톡스예요. 많이 맞을 필요가 없거든요. 세 번째 축을 말씀드리면 바로 이 턱선과 윤곽 라인입니다. 이게 활경근이라고 하는 목 빗근이 있거든요. 이거와 침샘, 여기 맞으면 정말 효과가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턱 생각하면 사각턱 보톡스만 떠올리시는데 요즘은 이 윤곽이 사각턱만으로 해결되는 케이스는 아닌 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가성비 관점에서 더 강조하고 싶은 건 이 활경근과 침샘입니다. 사람이 나이 들면 얼굴만 처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목이 뻣뻣해지고 움츠러들잖아요. 그러면 턱 아래 이 라인이 불룩해져 보이죠. 옆에서 봤을 때. 이중턱처럼 보이는 게 착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이 활경근이 입가부터 목 앞쪽까지 이렇게 넓게 붙어있는 근육인데 이 근육이 과하게 당기면 이렇게 하안부가 아래로 이렇게 처져 내리는 듯한 느낌이 나요. 그래서 이 라인을 보톡스로 조금만 더 풀어주면 턱선이 이렇게 살짝 올라붙은 듯한 인상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레이저 리프팅은 효과가 나오려면 시간이 걸리는데 보톡스는 비교적 빠르게 체감이 되니까 급한 일정 있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도 가성비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두 번째는 또 침샘입니다. 침샘이 커지면 얼굴 윤곽이 뭔가 울퉁불퉁하게 보일 수 있어요. 특히나 남성분들은 이 턱 아래쪽 여기가 볼록한 경우가 있고
여성분들은 턱 밑샘이 도드라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단순히 살이 아니라 만져보면 덩어리처럼 이렇게 단단하게 만져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케이스는 사각 턱만 줄여도 윤곽이 그렇게 크게 이뻐지지 않을 수 있거든요. 침샘이 원인이면 침샘을 이렇게 보톡스를 놔서 침샘의 크기 자체를 줄여야 라인이 정돈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침샘에 보톡스를 놓다 보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이게 입마름 같은 것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침샘이 줄어드니까 침분비가 줄어드니까요. 다만 이런 부작용들은 대부분 물을 마시거나 아니면 생활 조절로도 관리 가능한 수준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본인 케이스가 침샘인지 아니면 사각턱 근육인지 아니면 이 활경근 때문에 처져 보이는 건지 구분하고 시술을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장님께서 코 수술의 1인자로 유명하시다고 들었는데요. 영상 중에 코 수술 절대 하면 안 되는 유형이 있다고 운영하시는 채널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저희 구독자분들께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많은 분들이 저를 코 수술을 위주로 찾아주고 계신데 제가 정말 17년간 성형외과 의사를 하면서 이런 분들은 코 수술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이 코 수술을 하니까 염증이 많이 나는구나 라고 알고 제가 찾아낸 4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가 뭐냐면 수술한 후에 6개월이 안 됐는데 또 재수술하고 싶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내 피부와 내 코에 뭔가 회복력이 떨어진 상태, 회복이 100%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만 수술을 하게 되면 염증이나 구축의 확률이 확연하게 높아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코에 여드름이나 뾰루지가 자주 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도 뭔가 이물질을 쓰는 실리콘이라고 하는 이물질을 쓰는 코 수술을 했을 때 훨씬 더 염증이나 그다음에 구축의 위험도가 높아져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분들이 있냐면 코가 심한 복코인데 난 실리콘은 싫어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왜 이런 분들은 수술하지 말아요 하냐면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난 정말 자연스럽게 수술하고 싶어, 실리콘을 안 쓰고 하고 싶어, 이런 분들은 오히려 수술하는 것보다 자연적으로 내가 조금 살을 빼거나 하는 게 더 효과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수술을 좀 말리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비염이 너무 심한 분들이 있어요. 매일 코를 풀고 코를 자주 만지고 그다음에 약을 달고 사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비염을 해결하지 않고 코 수술을 하신 경우에, 왜냐하면 코 수술을 했을 때 코를 또 만지거나 푸시다 보면 약해진 혈관들이 터지면서 피가 나고 그다음에 그 혈관으로 균이 들어가면 코에 염증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4가지 분들은 웬만하면 코 수술 한 번 하는 코 수술이지만 이건 정말 심사숙고하셔서 수술을 받기를 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코 수술 후에 관리도 중요한데 재수술을 부르는 안 좋은 행동들이 있다고요? 네, 비단 코 수술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 몸에 칼을 대는 수술들에 다 공통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특히나 이 술과 담배는 염증을 부르는 최악의 습관입니다. 이 술보다도 담배가 더 안 좋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수술 후에 칼을 대는 외과 수술이나 미용 성형 수술 후에 한 달간은 상처가 새로 아무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피가 잘 돌고 혈액순환이 잘 돼야 내 상처가 잘 아물겠죠. 근데 이때 담배를 하게 되면 이 담배가 니코틴 성분이 혈액순환을 떨어뜨려요. 왜냐하면 우리가 담배를 피게 되면 니코틴 성분은 핏줄을 쪼그라뜨리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핏줄이 쪼그라드니까 혈액순환이 잘 안 되죠. 그러면 염증이 생기기 쉽고, 내가 염증이 생길 때 약을 먹는다고 하더라도 이 약효가 코나 수술한 부분까지 전달되는 게 어렵답니다. 그리고 음주를 한다. 그러면 내가 음주했을 때 무의식적으로 코를 강하게 만지거나 엎드려 자거나 하는 이런 습관들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휜 코를 만들고 코에 염증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술, 담배 이거는 정말 비단 미용 수술뿐 아니라 내가 어떤 수술을 받았다, 칼을 대는 수술을 받았다 하면 술, 담배는 적어도 한 달, 장기간, 좋다면 3달까지도 스탑, 멈추는 걸 전 추천드리고 있어요. 이제 수술이 부담스러워서 코필러를 선택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코필러는 평생 유지가 가능한가요? 아니죠. 저 평생 유지가 되는 거는 정말 코필러 안 됩니다. 평생 유지. 코 수술조차도 평생 유지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모든 수술, 그다음에 코는 중력 때문에 아래로 처지거든요. 그래서 코필러는 길면 6에서 9개월 정도. 그다음에 코 수술은 튼튼한 갈비뼈, 자가누경고로 수술을 했다고 해도 한 20년 정도 되면 코가 조금씩 내려오기 시작하실 거예요. 그 중에서 필러가 낫냐, 코 수술가 낫냐? 그러면 당연히 더 오래 유지되는 거는 코 수술이죠.
하지만 저는 이제 코 필러를 고민하시는 분들에게는 한 번 정도 콧대에다가 내가 코 수술하는 어떤 모양이 되는지 그런 예측하는 측면에서 한 번쯤 시도해 보세요 라고 추천드리지만, 지속적으로 여러 번 필러를 넣게 되면 피부가 늘어나고 내가 다 추후에 코 수술할 때 필러 제거가 충분히 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코에 이런 녹는 필러가 아니라 녹지 않는 실이나 녹지 않은 필러 같은 거를 삽입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쌍꺼풀 수술은 워낙 대중화되어서 가벼운 시술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수술 후 붓기를 빠르게 가라앉힐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고요? 네, 우리가 보통 팔이나 다리가 부으면 뭐 예전에는 맥주병으로 이렇게 마사지 하듯이 밀어줬고, 요즘은 이제 어떤 기구들을 다리에 붓기를 빼는 기구들로 이렇게 마사지를 하듯이 하면서 붓기를 빼주잖아요. 쌍꺼풀 수술 후에도 이 라인, 쌍꺼풀 라인 아래쪽에 이 도톰한 소세지 붓기를 빼기 위해서 하는 마사지 운동법이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면, 일단 이렇게 눈썹이 올라가지 않게 두 손으로 눈을 감은 상태에서 꽉 눌러주세요. 그리고 고개를 살짝 턱을 당긴 다음에 눈의 힘만으로 이렇게 번쩍번쩍 떠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래쪽에 이런 소세지처럼 단단하게 부어있는 이 붓기를 윗 눈꺼풀이 눌러주면서 붓기가 빨리 빠지게 되고, 그리고 원하는 쌍꺼풀 라인이 제대로 이쁘게 자리 잡게 됩니다. 최고의 성형은 다이어트라는 말이 있는데요. 요즘 인기인 위고비하고 마운자로 두 가지 중에서 무엇을 맞아야 할까 고민인 분들에게 두 가지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위고비와 마운자로가 둘 다 주 1회만 맞는 비만 치료 주사입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가 성분과 기전, 감량 폭에서 꽤 뚜렷한 차이가 있어요. 특히나 위고비 같은 경우는 세미글루타이드라는 GLP-1 단일 작용제입니다. 하지만 마운자로는 티르제파타이드로 GIP와 GLP-1 이런 이중 작용제이거든요. 그래서 위고비는 식욕 억제와 위배출 지연에 중점을 둔다고 하면, 마운자로는 식욕 억제에 더해서 에너지와 지방 대사 자극을 더 효과적으로 해서 체중 감소 효과가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럼 얼마나 감량이 되나요 하면, 임상 실험한 데이터를 보면 위고비는 평균 체중에서 약 12에서 15%가 감량되고, 마운제로는 평균 18%에서 22% 정도 감량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용량으로 가면 마운자로에서는 20% 이상, 많게는 25%까지도 감량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직접 비교 연구들에서 마운자로는 보통 15mg 군이 위고비 2.4mg 최고 용량이거든요. 이 최고 용량보다 평균적으로 6% 정도 더 마운자로가 체중 감소율이 크다라는 결과가 있습니다. 즉 얼마나 빼냐만 보면 마운자로가 더 강한 약으로 보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근육량과 체지방 차이를 보면 위고비가 초기 연구에서 감량 체중의 약 40% 정도가 지방만 빠지는 게 아니라 근육도 같이 빠진다고 보고된 바가 있고요. 하지만 마운자로는 근육 감소 비중이 약 25에서 30% 정도로 보고되어서 같은 감량량 대비 근육은 조금 더 보존되고 지방 위주로 빠지는 경향이 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손실을 최대한 줄이고 싶고, 하지만 지금 체지방은 좀 빼고 싶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마운자로 쪽을 조금 더 선호하는 환자분들과 의사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부작용 양상을 비교해 보면 두 주사약 모두 공통적으로 메스꺼움, 구토, 복통, 설사, 그다음에 변비 같은 이런 위장관계 부작용이 가장 흔하게 나타납니다. 차이를 보면 주로 자주 언급되는 게, 위고비는 이렇게 메스껍고 구토한다는 비율이 조금 더 높게 보고된 연구도 있어요. 하지만 마운자로는 전체 위장관 부작용은 비슷하거나 약간 낮지만, 오히려 주사 맞는 부위에 발적, 그다음에 염증 반응 비율이 조금 더 높게 보고되기도 합니다. 실제 체감 부작용은 개인차가 너무 커서 위고비가 오히려 더 편했다 하는 분들도 있고, 마운자로가 더 편한 것 같다, 부작용이 없는 것 같다 하는 분들 모두 있습니다. 위고비 같은 경우는 보통 제일 낮은 0.25단계부터 5단계로 천천히 올라가서 2.4mm까지 증량을 하고요. 마운자로는 2.5mm부터 시작해서 6단계로 올라가면서 15mm까지 올리게 돼 있습니다. 최종 용량 자체가 마운자로가 조금 더 높고 단계가 조금 더 세분화되어 있는 게 마운자로고요. 이 증량 구조와 최종 용량의 차이도 뭔가 마운자로가 더 큰 감량 효과가 있지 않나라고 설명하는 기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성형
성형수술과 위고비 마운자로를 같이 하고 싶다면 순서가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어떤 순서로 해야 하나요? 네, 제가 좀 수술별로 세분화해서 말씀드려볼게요. 보통 눈이나 코 성형은 살을 빼고 오면 오히려 손해입니다. 특히 눈 성형을 예로 들어보면 급격하게 다이어트를 하고 눈 수술을 받으러 오시면 상안검 함몰이라고 해서 즉 눈 위 지방이 과하게 빠지면서 움푹 패여 있는 경우가 많아요. 눈을 뜨는 근육과 피부 사이에 적절한 볼륨감과 이 지방이 있어야 쌍꺼풀 라인이 매끄럽게 잡히는데 너무 마른 상태에서 수술하게 되면 라인이 겹주름이 지거나 흉터가 조금 더 도드라져 보일 수도 있어요. 코 수술도 똑같습니다. 코 성형도 똑같은데요. 코는 뭔가 뼈와 연골의 구조물이거든요. 근데 살이 있을 때 수술을 하면 얼굴의 전체적인 연조직의 두께를 고려해서 가장 화려하면서도 자연스러운 높이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살을 너무 많이 빼고 코 수술을 하면 조금 더 자연스럽게 하게 되겠죠? 그랬다가 나중에 요요가 와서 다리 살이 붙었을 때 코만 조금 더 묻혀 보이거나 비율이 깨져 보일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안면 윤곽이나 지방 흡입에 있어서는 마운자로나 위고비처럼 이런 체중 감량이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게 의학적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수술의 안전과 결과 때문인데요. 수술 안전은 시야 확보와 디자인이 살을 뺐을 때 훨씬 더 용이합니다. 지방이 너무 두꺼우면 이 뼈 골격 라인이 정확하게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고 뼈를 깎는 윤곽 수술을 할 때 지방이 적절히 얇아져 있어야 이 의사 선생님, 집도의 선생님이 뼈의 윤곽을 정확히 파악하고 미세하게 절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방이 가득 찬 상태에서 뼈만 줄이거나 지방만 대량으로 뽑아내면 이 늘어져 있던 피부가 제대로 수축해서 달라붙지 못하고 축 처져 버리죠. 하지만 이런 주사, 마운자로나 위고비 같은 주사로 서서히 체지방을 줄여놓으면 피부가 수축할 시간을 벌어줄 수 있습니다. 그 후에 남은 군살만 수술로 제거를 해야 탄력 있는 결과가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이 가슴 성형입니다. 가슴 성형도 체중이 어느 정도 있을 때 하는 게 의학적으로 훨씬 유리합니다. 가슴 보형물은 결국 본인의 원래 지방과 유선 조직에 자연스럽게 덮어줘야 되거든요. 마운자로나 위고비로 살을 너무 빼서 가슴 조직이 종이장처럼 얇아진 상태에서 실리콘이라는 보형물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보형물 테두리가 만져지거나 물결치는 현상, 리플링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현상이 생길 확률이 급격하게 높아집니다. 어느 정도 자기 지방 조직이 뭔가 패딩, 쿠션 역할을 해줄 수 있을 때 수술을 해야 촉감과 모양이 가장 자연스럽게 잡힐 수가 있어요. 지방 흡입은 당연하겠죠. 이제 그러면 원장님 지방 흡입이랑 마운자로 위고비로 해서 살 빼는 거랑 뭐가 다른가요? 하는 분들이 있는데 뭔가 마운자로를 맞으면서 지방 흡입하는 것 둘은 서로 다른 방법으로 체중을 감량시킵니다. 위고비와 마운자로는 지방 세포 사이즈를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 세포 사이즈가 예를 들어서 축구공 사이즈다. 이런 게 위고비와 마운자로를 맞으면 야구공이나 탁구공, 골프공처럼 이런 지방세포의 사이즈 자체를 줄이는 거고요. 지방 흡입 수술은 지방세포 개수 자체를 줄이는 거죠. 물리적으로. 그래서 내 몸 안에 있는 농구공을 계속 빼내는 거예요. 위고비와 마운자로가 전체적인 지방세포의 크기를 줄여서 몸의 대사 환경을 개선한다면 지방 흡입은 주사를 맞거나 약을 먹어도 빠지지 않는 이런 심층 지방 세포수를 제거하는 겁니다. 만약에 둘 다 할 거라면 위고비와 마운자로로 내장 지방과 전체 체지방을 먼저 줄여놓고 이 지방 흡입을 하면 수술 시에 출혈량도 줄어들고 회복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그리고 수술하는 이 집도의 선생님, 의사 선생님 입장에서도 훨씬 부드럽게 수술 기구들이 움직일 수 있어서 라인이 더 매끈하게 나옵니다. 위고비나 마운자로보다 지방 흡입에 효과적인 사람이 따로 있다고요? 네. 전체적인 체중 감량보다 뭔가 라인을 잡는 얼굴 지방 흡입이나 이중턱 지방 흡입, 그 다음에 체형, 허리 라인을 이쁘게 만든다는 체형 지방 흡입은 위고비나 마운자로로 전체적인 체지방을 줄이는 그런 주사제보다 훨씬 더 수술이 효과적입니다. 위고비 마운자로로 뺀 살을 요요로 회복하지 않으려면 생활 습관도 개선을 해야 하는데 환자분들에게도 말씀하시는 살 안 찌는 체질이 되는 습관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위고비나 마운자를 갑자기 끊으니까 식욕이 막 돌아오면서 요요가 오는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맞습니다. 이 위고비 마운자로는 갑자기 딱 끊게 되면 식욕 반동과 기초 대사량 저하로 체중이 쉽게 불어납니다. 특히나 근육량 손실이 크면 이 요요를 막기가 어려운 게 맞아요. 그래서 예방의 핵심은 점진적인 중단입니다. 최대 용량에서 바로 무 자르듯이 딱 끊지 말고 용량을 서서히 줄여서 식욕 폭발을 방지하십시오.
그리고 섬유질과 단백질 위주의 식사도 중요한데요. 채소와 고기, 두부를 먹고 천천히 씹으면 자연적으로 이 위고비 성분인 GLP-1이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내 몸무게의 체중 1kg당 단백질 1.2에서 1.5g을 섭취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또한 근력 운동이 필수예요. 주 3회 정도는 스쿼트나 플랭크 등으로 근육량을 유지를 시켜줘야 기초 대사량이 높아지면서 요요의 저항력이 강화됩니다. 그리고 체중 모니터링 하시죠? 꼭 하셔야 돼요. 매일 체중을 체크하고 내가 만약에 모임이 있거나 파티가 있어서 과식했다. 그러면 보통 12시간에서 16시간 정도 공복을 유지하는 게 체질 개선의 팁이 됩니다. 근육량 늘리기, 그 다음에 식사 패턴 고정을 통해서 기초 대사량을 영구적으로 높이는 게 핵심이에요. 위고비 기간 동안부터 주사만 맞는 게 아니라 근력 운동도 하시고 단백질도 높은 식단 습관을 하면 위고비를 딱 끊어도 효과가 지속됩니다. 그리고 너무 내가 이게 힘들다 그러면 의사 선생님 상담하에 다른 유지요법들도 병행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만난 환자분들 중 가장 드라마틱하게 변화된 인상적인 사례가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불현듯 여러 분들이 떠오르는데 가장 지금 당장 생각나는 분이 가족분들이 저에게 모두 성형수술을 받은 가족들이 있으셨거든요. 그분들이 떠오르네요. 처음 시작은 아버님이셨어요. 아버님이 60대셨는데 이마에 깊게 주름이 생기셔서 인상이 너무 험악해 보인다 라고 하셔서 저에게 오셔서 상안검 수술과 그 다음에 이마 거상 수술을 받으셨는데 그 효과가 너무 좋다고 또 아드님을 데리고 오신 거예요. 20대 후반 30대 초반 아드님이었는데 근데 제가 이때 유전자의 힘은 정말 강하다는 걸 느꼈는데 아드님도 똑같이 이마주름이 생기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드님도 쌍꺼풀 수술과 이마 거상 수술을 해드렸고 근데 불현듯 2년 뒤에 갑자기 경과를 오셔서 저한테 청첩장을 주시는 거예요. 원장님 저 결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봤더니 아드님이 수술 전까지는 외모 컴플렉스 때문에 친구들과 사귀는 것도 어렵다고 되게 내성적인 친구였는데 수술하고 나서 자신감이 생겨서 여자친구도 만들고 2년 교제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 같이 오신 어머니께서 상견례 전에 피부 타이트닝 시술 받으신 거는 비밀인데 그렇게 해서 총 3가족이 모두 저한테 수술 아니면 시술 받으셨던 기억이 나네요. 제일 기억에 남는 분들인 것 같아요. 네, 저는 아름다움은 나다움이다 라는 말을 참 좋아해요. 성형수술을 단순히 외모를 바꾸는 과정이라기보다 자신이 진짜로 원하는 모습, 즉 본래의 자신다움으로 찾아가는 여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수술을 결심할 때 남들처럼 되고 싶다 라기보다는 거울 속 자신이 좀 낯설게 느껴진다 이럴 때 다시 나다운 나를 되찾고 싶다는 마음으로 오세요. 그게 바로 자존감 회복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외모의 변화가 곧 마음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경우가 많지요. 자신에게 어울리는 모습, 자신이 만족하는 모습을 찾으면 눈빛과 이 미소가 달라집니다. 그건 단순히 외적인 변화가 아니라 스스로를 더 사랑하고 존중하는 게 된 결과인 것 같아요. 결국 성형은 자신을 바꾸는 일이 아니라 내가 되고 싶은 나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성형은 타인을 위한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한 용기이자 자존감을 회복하는 방법입니다.